안녕하세요. 조사국 계량모형부에 근무하고 있는 배병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경제 전망에 대한 일부 내용하고 제가 작업하고 있는 어떤 거시 모형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저도 그 관심을 먹고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첫째 파트는 조금 쉽게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개념과 컨셉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모형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좀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런 모형, DSG 모형이라고 하는 거가 뭐고,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간에도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스투핏한 질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모르는 거고, 혹시 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어떤 질문에 다 환영하고 또 그런 질문 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 질문을 주고받아야 또 저 스스로도 좀 덜 지루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언제든지라도 여기 제가 작성한 내용 중에 오탈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추후에라도 이제 저한테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기 제 이메일 보이시죠? 병호배 BOK5.kr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차례는 그렇습니다. 경제 전망의 의의와 BOK 경제 전망 모형, 그리고 제가 작업하고 있는 BOK DSG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DSG 모형이라는 거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게 도대체 뭔지, 저게 뭐의 약자인지에 대해서도 혹시 아시는 분? 혹시 한국은행 들어오시면 나중에 제가 밥 사드릴게요. 없어요? 이게 이제 다이나믹 스토캐스틱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모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DSG 모형에 대한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맨큐 거시 경제학 책 거의 마지막 부분에 아마 부록으로 일부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게 컨셉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일반 학부 수준에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전공 쪽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대학원 수준에서 이론이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수하고 또 관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학부 거시학 책에 일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제가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지만 그 내용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맨큐 책을 보시면 아마 일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시면. 네. 예,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인가요? 경제 전망이 왜 필요하냐에 앞서서 경기 변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비즈니스 사이클. 비즈니스 사이클이 뭐죠? 미안합니다. 강좌지만 제가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걸 좋아해서 리스판스가 있으면 좋은데, 이 경기 변동이라는 건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순환 추세치를 제거하고 나면 이런 변동치가 생기잖아요, 그죠? GDP나 생산이나 소비 이런 통계치를 보면 항상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특정한 어떤 축을 바탕으로 마치 우리가 사인 코사인 곡선 같은 그런 변동 플럭추에이션이 있죠. 이제 그거를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비즈니스 사이클화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 위기 이후에 우리가 이제 경기가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음 분기에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다시 올라가더라도 얼마나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마켓에서 돈을 버는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서 내가 채권을 샀는데, 그죠? 아니면 주식 시장에서 옵션 거래를 할 때 그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만약 옵션 거래를 한다면은 이제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했을 때 이제 그걸 예측이 정확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보가 내 판단이 잘못됐다면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기 전망에 대한 내용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금융시장에 금융회사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은행의 내용, 어떤 전망 보고서에 대한 그 전망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기 전망을, 저희도 사실은 신이 아닌 이상 다음 분기 내일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좀 다른 사람보다 정확하게 내일에 일어날 일, 아니면 모레에 일어날 일, 한 달 뒤에 일어날 일,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느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문을 읽거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서핑하거나 다른 경제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나 미국의 어떤 페드의 그 금리 정책을 살펴보거나 해서 이제 정보를 얻게 되지만, 그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다 취합하게 되면 한두 달 내에 벌어질 일들은 좀 정확하게 예측하겠지만, 만약에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떤 롱텀하게 그 먼 장래의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고 싶다면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그 경제 모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모형이란 게 큰 모형도 있고 작은 모형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사회의 경제라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 매크로 배우실 때 그 세 개가 있죠. 가계, 정부, 기업. 생각나시죠? 이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고 도는 그 순환고리. 사실 그거가 가장 심플하게 우리 경제를 그려낸 도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이스하게 뭔가를 좀 더 꾸미고 싶죠. 그건 너무나 쉬운 도회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기업의 행태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인 이퀘이션도 집어넣고, 가계 부분에서도 소비나 투자나 아니면 저축 행태에 대한 이퀘이션도 집어넣고, 그런 기본적인 모형 프레임워크 하에서 좀 더 그런 관계식들을 키운 게 모형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형들이 시계열 모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같이 어떤 경제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퀘이션을 도출해낸 그런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 DSG 모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퀘이션을 추정해보고 그 어떤 기존의 과거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퀘이션들을 묶어서 만든 그런 모형도 그 모형이 있어요. 그런 모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하면 모형과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모형이 필요하죠. 이렇게 전망을 잘하기 위해선. 근데 그 모형이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 이 큰 사이즈, 대한민국이 미국의 주 하나 사이즈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 5천만이 사는 대한민국의 이 기업도 많은 나라, 이 다이나믹한 나라에서 이 컴퓨터 한 대에서 돌아가는 그 이퀘이션 100개, 200개 가지고 우리나라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형이 나온 결과는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의 또 어떤 그 해안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가감이 있어야겠죠. 모형에서 나온 어떤 솔루션은 그냥 숫자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저지멘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경제 전망은 그래서 이 모형과 주관적 판단의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형에서는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데이터만 가지고 도출해내지만, 경기라는 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 방향은 정치적인 면도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모형에서 천재지변 이펙트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천재지변은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게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미국에 지난번에도 눈이 많이 폭설이 왔잖아요. 미국에서 폭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면 수요를 하지 않고 그러면 미국 쪽에서 수출하는 사람들의 타격을 받겠죠. 그게 결국은 또 우리나라 GDP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그런 경로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격적으로 이제 구현하는 게 모형의 역할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형에서 나온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형 경제 전망을 하는 그런 판단자 입장에서 그 적정한 판단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전망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모형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형이 정확하면 좋겠죠. 가급적 주관적인 어떤 저지멘탈이 필요하지 않은 덜 필요한 어떤 오토매틱하게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나온 숫자값이 좀 더 정확하면 경제 전망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을 모형에 다 반영하면 좋겠죠. 그러면 모형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기업 정부로 이게 나눠졌지만 가게도 주택이 있는 가게가 있고 주택이 없는 가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가게가 있을까요? 이제 가게마다 또 다 소득 수준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 그리고 기업도 사이즈가 다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모형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그려내기가 불가능하고 그게 복잡해진다고 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형은 가급적 제가 만든 모형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점 그런 요소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급적 일어나는 큰 흐름만 캐치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형을 디벨롭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장 최적화된 모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그 모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형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모형이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치적인 팩터들을 모형에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포함해 줄 수 있는 그런 모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형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경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큰 모형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아주 방대한 모형, 모든 모형 안에 중국, 일본, 미국까지 다 포함하고 우리나라에 일어날 일까지 그런 다이나믹스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모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은 어떤 특정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그 어떤 경제 이벤트를 해석하는 세틀라이트 모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은행 내에서 어떻게 구축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제 조금 넘어가면 이제 이퀘이션 나오면 좋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형, 경제 전망가에서 모형의 역할입니다. 이제 모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관계를 엮어낸 어떤 큰 프레임워크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물론 데이터를 넣겠죠, 그죠? 데이터를 넣는 게 어떤 식으로 넣는지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데이터와 모형을 놓고 얘가 예측치를 도출해냅니다.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그 모형 기반으로 GDP 아주 심플한 모형 가지고 이제 GDP의 전망치를 이렇게 그려낸 건데요. 여기 아마 한 16분기나 20분기나 한 5년 정도 장기 전망입니다. 이제 그려보면 요 이제 굵은 선은 실제치고 이제 색깔별로 짧은 실선들은 그 시점에서 바라본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부터 바라본 전망치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뭘 보고자 했나 하면 이 모형이 얼마나 잘 설명력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전망을 하려면 이 끝부분 우리가 가장 최근의 부분부터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모형이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지를 보려면 이 과거부터 히스토리컬한 이 특정 시점에서 그죠? 전망했을 때 이거를 잘 따라가는지 그리고 나머지 아웃 오브 샘플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형은 이 금융위기 2008년이라는 일을 캡처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부분 아주 노멀한 비즈니스 사이클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잘 따라가면서 이제 그려내고 있죠. 이 금리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가 금리가 2008년에 이제 경기가 위축되면서 금리를 많이 내렸죠. 5% 정도에서 아마 2.5%까지 내렸을 겁니다. 그때 시점에서 이제 히스토리컬 모형을 가지고 그려내면 이 시점에서 이 모형에서 예측한 그 금리 자체가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죠? 그래도 좀 그럴듯해 보이죠? 이쯤에서 물론 실제치보다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패스 자체가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 방향성이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게 변동이 심해서 좀 그걸 잘 보이진 않네요. 이제 이런 게 모형의 역할입니다. 모형은 좀 제가 만든 모형 이 초기 버전으로 그려낸 건데 어떤 그 패스를 보여줘요. 장기적으로 특정한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이런 그 금리나 GDP나 이런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갈 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 않겠죠. 이 시점에 와서 당장 외환위기 바로 금융위기 바로 직전에 금리를 예견한 건데 장기적으로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짧은 시기에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 전전에 있긴 했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그걸 예측을 못한 거죠. 정확히. 그래서 그 시점에서 모형은 그걸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롱런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금리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형에서 도출해낸 어떤 해를 가지고 하고 금리 패스를 그려낼 수 있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정책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전망에 대해서 주관적인 요소를 판단시켜서 보다 정확한 금리 패스를 그려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신문을 보시면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망치가, 한국은행 전망치가 3.8%, 내년에 4% 이렇게 성장률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모형에서 바로 그려낸 게 아니에요. 모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패스를 그려놓으면 나중에 거기다 가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모형에서 담지 못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여기 담아서 그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은행이 좋은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모형에서 나온 결과를 그게 전망이 잘 맞다면 거기서 나온 결과를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더 해안을 가지고 미래를 좀 잘 내다봤다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모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경제를 바라보는 틀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모형 예측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아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패스가 맞는지 저 패스가 맞는지 향후에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형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종류별로 사안별로 분석하는 모델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대외 쪽, 그러니까 수출이나 아니면 자본이동 쪽에, 그죠? 환율 쪽에 대부분의 영향이 있을 그러면 그쪽에 특화된 모형이 있어요. 아니면은 전망용 모델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정책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모형도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저희는 포커스가 오늘 말씀드린 전망이기 때문에 그 전망 모형은 어떤 게 있냐를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시계열 모형, 회귀분석 모형, 주로 저희 계량 경제학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량 모형입니다. 연립방정식 구조 모형까지. 아마 계량 수업을 조금 깊이 들으셨으면 연립방정식에 대해서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Identification problem 이런 내용들이 아마 그 마지막 챕터에 조금 나와요. 근데 아마 지금은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립방정식 모형 자체는 이제 거의 쓰지 않거든요. 옛날 스토리인 거죠. 시계열 모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대학원생이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리마 모형 같은 거죠. AR1 프로세스. 그냥 자기 상관 모형이죠. 자기 얘기 모형.
그런 것들은 그냥 자기 과거의 변수, 과거의 어떤 정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그냥 그려내는 겁니다. 이제 AR1, 2 이렇게 해서 이제 바 모형까지 있는데 그런 모형들은 단기적으로 좀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이 그런데 과거의 자기 데이터의 정보를 이용해서 앞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가 짧고 정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장 좀 각광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이런 동태적 최적화 모형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작업에 이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약자를 따서 부르는데요. 이제 다이나믹이라는 거는 이 모형 내에 과거 변수와 함께 미래 변수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걸 다이나믹이라고 하죠. 그냥 현재 시점이 아니고 우리가 그 방정식 아시죠? 그냥 x 플러스 y는 이하고 2x 플러스 뭐 3 마이너스 뭐 얼마 이렇게 두 변수로 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면 x 이꼴 얼마, y 이꼴 얼마 이렇게 나오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게 스태틱 모형이에요. 그거는 값이 그냥 현재기에 지금 시점에서 바로 나오죠. 근데 이제 거시 변수를 사용한 이 매크로 모형들은 그게 현재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보다 멀리 미래를 보려고 해요. 그 미래의 어떤 경제적 기대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만약에 t라면 t 플러스 1 시점에 어떤 특정 베리어블 변수의 그 값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푸는 방법은 좀 고차원적이라 아마 대학원에 가시면 이 푸는 방법, 그걸 레셔널 익스펙테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푸는 방법을 아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동태적 최적화 모형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 논문들, 잡지가 아니죠. 그 페이퍼를 보시면 대부분의 매크로 모형들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 논문을 많이 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모형의 특징은 뭐냐면 그 소위 말해서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이 이 모형에 녹아 있어요. 그냥 그 모형에 들어가 있는 이퀘이션들, 그 비헤이비어를 나타내는 식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시계 모형이나 회귀분석 모형, 연립 방정식 모형은 물론 GDP가 오르면 소비도 오르고 하겠죠. 그런 컨셉은 있지만 정확한 경제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루카스가 말했던 그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이런 그 마이크로 파운데이션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그런 그 단점을 해결하면서 이 모형이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 모형도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과거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단점들을 많이 보완해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모형이 DSG 모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뭘 그려놨냐면 이 모형의 이론적 적합성하고 현실 적합성을 프론티어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 경제 원론 보시면 그 뭐죠? 경제 프론티어 저기 나오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가장 옵티멀한 점을 찾고자 하는데 이쪽은 이론적으로 백업이 돼 있고 이런 모형에 실제 프랙티컬하게 잘 사용된지 자료와 잘 맞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통상의 이런 시계열이나 회귀분석 연립방정식 모형은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좋아요. 자료 적합성. 왜냐하면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과거의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그 짧은 시기에서 이 맞추는 그 자료 적합성 굉장히 좋아요. 가령 집에 가셔가지고 주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아니면 GDP 데이터를 받으셔가지고 그 AR1 아리마로 돌려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값에 피팅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피팅 값이. 그 기존에 있는 자료는 다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회귀의 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는데 걔를 뭐
한 달, 두 달 앞에, 그러니까 데이터 단위별로 이 두세 개 앞을 쳐다보면 걔는 예측력이 형편없어요. 처음에는 좋다가 그냥 쭉 가버려요. 그렇지만 이제 자료 적합성은 좋으니까 이제 쓰는데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떤 이론이 전혀 없죠. 자기 과거의 데이터, 자기 자체가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그 백워드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난 때문에 이제 이런 동태적 모형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모형이 개발됐는데, 이런 모형들은 특징은 이론도 적합성 굉장히 좋아요. 그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기존의 그 마이크로에서 그 미시 경제학에서 개발됐던 그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그 최적 어떤 이퀘이션을 도출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론적 적합성은 좋은데 자료 적합성은 좀 나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갖가지 요즘 소위 말하는 프릭션이나 아니면은 그 웨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얘를 변형시켜서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가지고자 하는 거는 여기면 좋겠죠. 그죠? 이론도 적합성도 좋고, 그 다음에 자료 적합성도 좋은, 여기면 좋겠지만, 이쪽은 우리가 액세스 못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프론티어에서 가장 최선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정도가 작은 옵티멀 하겠죠. 그런 모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전망을 위해서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계량 모형에서 이제 고려하지 못하는 변수들, 어떤 그 정치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모형 자체에서 직접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일어나는 파워, 천재지변은 우리가 예측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모형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모형 자체의 어떤 모형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그걸 알죠. 제가 만든 모형에 나온 결과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에 대해서 알죠. 근데 이거를 작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두 부류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믿어도 굉장히 믿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근데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인발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저는 모형을 만들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이론을 담아내서 모형을 만들지만,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블랙박스인데 이렇게 뭐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왔어. 그게 끝이야. 이렇게 이제 저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당신 이런 걸 했어. 대단해. 그러고 나서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이 모형의 약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그 전망치에 대한 개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거나 이쪽에 일을 하시게 되면,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중앙은행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른 금융기업에 가서 이런 모형 가지고 한번 예측해 볼게요. 그리고 투자는 포트폴리오 조정은 이쪽에서 하세요라고 이제 거기 사장한테 이야기하면 너 나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웍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도 크고 이걸 해석하는 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은행에서 일을 하시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밖에서 일하시면 아마 이제 그런 전망치를 가지고 그냥 해석하시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때도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아시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쓰여진 모형이 어떤 거고 그의 단점과 강점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 분들은 굉장히 저희한테 연락을 많이 해서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해서 이 값들이 전망치들이 도출되는 데서 궁금하시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그 기업의 프로핏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다가 또 좀 엇나갔네요. 예. 그래서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 전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장애물, 그 넘어야 될 산은 현실 설명력에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 작업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몇 년을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지만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아니면 이 조직에서 퇴직을 할 때까지도 제가 만족하는 모델은 못 만들겠죠. 이제 하지만 그 모형을 가지고 만든 그 도출된 그 해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일부 가감을 해서 이제 좀 더 정확한 그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모형은 이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종합하면 모형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이제 실제 데이터가 있으면 모형에 의해서 이렇게 전망치가 나오죠. 이건 이제 어떤 그 우리 경제가 아주 근사해서 외부적인 충격이 전혀 없다면은 우리가 항상 그 공대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 이제 통상 많이 쓰는 말인데 그 모든 외부적 충격이나 요인들이 하나 없을 때는 어떤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그걸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 패스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지만 이제 별일들이 다 생길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뭐 전쟁이 일어나든가 오일 샥이 온다든가 농수산물 가격이 변동한다든가 그런 요인들이 있을 때 이런 나머지 전망치들이 이런 모양을 그리게 내요. 모형 내에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이제 여기 기합되는 거죠. 이렇게 모형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게 뭐 좋은 모형이긴 하지만 이번에 뉴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기 현대당에서 파업을 하고 있어. 생산량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월급을 못 주고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밥을 못 사 먹거나 회식을 못 해요. 그러면 소비가 안 될 거고 내수가 부진하면서 좀 더 떨어질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분기 보니까 저기 저 산유국에서 기름값을 내년 좀 내린다고 한대. 그럼 그게 우리 좀 그 기업들 비용을 좀 많이 줄이겠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모형이 그려낸 그림 위에 덧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사실 이 두 그림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는 일 자체가 모형이라는 게 좀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컨센서스를 이제 정확하게 주관적 판단을 넣어서 그려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필요하니까 디스커션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이게 이 그림인가? 예. 이제 그래서 한국은행 전망 모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좀 추상적인,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추상적인 내용이고, 전망 모형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전망 모형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행 전망 시스템은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전망 프로세스에 관련된 어떤 그림인데요. 이제 전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망하기 전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겠죠. 전망하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 모여봐. 그리고 데이터 찾아와. 그러면서 모형 돌려. 결과 수치 내봐. 야, 이야기해보자.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할 일은 밖에서 무슨 일이 나와 있는지 그냥 웹사이트 찾는 거예요. 아니면 논문 찾거나 신문 보거나 해서 데이터를 컬렉트 해야 되겠죠. 그죠? 무슨 일이 날 건지, 누구 양적 완화, 테이퍼링을 언제 실시할지, 얘네들이 어떻게 기조를 가지고 갈지, 그건 다 조사를 하고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나서 제 전망 이제 모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망이랑 시계가 다 달라요. 시계가 다르면 거기에 쓰이는 모형도 다 다르거든요. 뭐 한 달, 두 달, 뭐 1분기 아니면 6개월 정도 예측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좀 아리마 같은 그런 단순한 경제적 이론이 필요 없는 그런 모형들이 좋아요. 그런데 잘 맞거든요. 잘 맞는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거죠. 퍼포먼스가. 그래서 그런 모형을 사용하는데 그런 모형을 이제 초단기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초단기 모형들은 종류가 많아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리마 모형을 쓰면 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 모형이 다 다른 거예요.
AR1이 될 수 있고 AR2가 될 수 있고 AR이 뭔지는 아시죠? 그냥 제가 AR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나? 하여튼 단순 시계열 모형을 여기 씁니다. 그 유럽이나 아니면 저기 ECB 국가들 그리고 몇 개 국가들은 그런 단순 모형을 한 200여 개 해서 조합을 해요. 걔네들 결과치를 가지고 결과치를 내면은 만약에 이제 내일 물가가 어떤 모형은 1% 오른다고 할 거고 어떤 모형은 1.5% 오른다고 할 거고 모형이 200개면 200개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걔를 그냥 히스토그램을 그려봐요. 히스토그램을.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분포가. 그런 걸 이제 그 모형의 결합 예측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최근에 많이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기회가 되면 다른 분이 저희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내년 후반기쯤에 아마 그런 거를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 쪽에서는 이미 그거를 다 도입한 나라들이 많고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런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린 DSG 모형처럼 이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모형들은 좀 더 길게 볼 때 유용하거든요. 길게 볼 때 뭐 2년, 1년 이상, 1년, 2년, 3년 정도 시계를 가지고 볼 때 그런 모형을 쓰고 그다음에 특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정책 효과 분석을 할 때 가령 정부가 뭐 정부 지출을 늘려서 다리를 짓고 그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있을 때 뭐 재정 승수를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뭐 예전 저것처럼 4대강을 건설할 때 그 효과가 어떤지 약간 폴리티컬한가요? 4대강 말고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 그런 것들을 실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할 때는 그런 부분 모형, 새틀라이트 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제 전망 모형은 주로 이제 시계가 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DSG 모형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 모형에서 전망할 때 뭐가 필요하면 전제치라는 게 필요해요. 전제치가 뭐냐 하면 이 모형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넘버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어썸션이거든요. 가정. 그게 뭐냐면 해외 요인들이 많아요. 중국이 내년도, 내후년도 성장률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이나 아니면 그 내수보다는 수출 부문의 효과가 더 크잖아요. 지금 삼성이나 이런 그 현대에서 팔아서 벌어들이는 외화 그 대외 부분 쪽에 임팩트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국가들 사이즈가 큰 중국 아니면 EU,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의 팔리시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가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한 다음에 걔를 조건부로 해서 전망을 해요. 조건부적 컨디셔널 포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아주 디테일한 거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쪽 보세요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제치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내고 종합적인 판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통상적으로 전체 과정이 다른 나라는 저희 같은 한 달 정도 걸리고요.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6주 정도 걸려요. 길게 걸리죠. 생각보다. 그냥 하루아침에 막 일주일 만에 오늘 아침에 와서 해보자 돌려와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고된 작업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1년에 저희가 4번 전망을 해요. 4번 전망. 그 기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이 결과치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숫자 하나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국은행의 어떤 모형 구조를 제가 도입을 한 건데요. 저희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모형은 이런 어떤 집 그림처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가 있는 이 코어 파트가 BOK DSG 모형이고 이론적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왜 여기 뉴라고 붙였냐면 2007년에 이런 작업을 저 앞에 선배님들께서 하셨고 제가 그거를
보완하고 개량하고 다시 추정 방법을 다시 해서 거의 새로운 버전이지만 새로운 걸 여기 만들어서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SG 모형 기반으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BOK12라고 해서 이거는 시계열 모형이에요. 연립 방정식 모형. 그 다음에 DPM이라고 해서 얘는 이 DSG 모형 이론 기반은 플러스 시계열 모형의 하이브리드형이거든요. 얘는 예측력이 좋아요. 특히 GDP 예측력이 좋은데 이제 약점은 얘처럼 이론적 기반이 좀 약한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얘를 혼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OK-GM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 굉장히 커요. 이퀘이션이 5,000개 정도 돼요. 5,000개 정도 되는데 한 1,000개 정도가 한 나라에서 이제 5개국이 들어가 있어요. 5개국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그 다음에 미국, EU, 그리고 어디더라 하나가 하여튼 그렇게 5개 국가가 들어있어서 이퀘이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들을 가지고 이제 기본 축이 돼 있고, 이제 이런 모형들 중에 이제 요 3개는 전망에 사용입니다. 프로젝션. 그 다음에 요 2개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되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 얘가 제가 작업하고 있는 모형들은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 DSG 모형 기반의 예측 시스템은 이미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진중앙은행에서 이미 다 갖추고 있는 시스템인데, 저희 사실 늦죠. 많이 늦은 편인데 그래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단계라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컨퍼런스를 하고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이걸 들고 가서 저희 것도 발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커멘트도 듣고 좀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 아니면 그 뭐 다른 해외 부분에 계시는 저기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도 불러다가 같이 이야기도 듣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형이 이제 핵심에 있고 그 이제 세틀라이트 모형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크로 프로덴셜 모형, 피스카 팔레스 모형, DPM은 이제 여기 있는 거긴 한데 이런 것들은 세틀라이트 모형인데 얘는 이제 거시 건전성 모형이라 그래서 그 금융 부분, 대외 부분 그죠? 외환 관련 그다음에 이제 은행 부분 관련된 특화된 모형이에요. 그리고 피스카 팔레스는 재정 모형이에요. 재정 효과 분석할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모형 하나가 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 부분별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모형들을 개발해서 그 사안별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DSG 모형에 대해서 제가 일부 말씀을 이제 앞으로 드릴 건데 이 모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다른 모형에 비해서 장점이 있어요. 물론 단점이 있긴 한데 장점은 뭐냐면 이 포켓싱은 당연히 다 되겠지만 이 세 개 모형이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가능해요. 모형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모형은 경제적인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낸 모형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을 가지고 이렇더라. 충격을 추정해봤더니 막 이래서 공급 쪽 충격이 더 이번 분기에는 좀 더 영향이 크더라. 아니면 뭐 수요이나 투자가 좀 부진하는 그 요인들이 충격 요인이 커서 그런 투자 부분에 문제가 있다. 내수에 문제가 있다. 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런 경제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모형은 최근에 이제 2008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비해서 금융 경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기 예측력은 이런 모형에 대해서 더 나은 편입니다. 여기에 관한 리터러처, 그러니까 논문들은 굉장히 많아요. 관심 있으시면 이제 구글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서치 엔진에서 DSG 포캐스팅이라고 치시면 여기에 관련된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국만 여기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 하고 있긴 한데 국내에 계신 교수님들한테 여기 어떤 이 퍼포먼스나 아니면 이런 모형에 대한 그 연구를 부탁드리면 오히려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몰라요. 오히려 제가 그분들이 와서 여기 강의를 해달라고 할 만큼 여기 뭐 거시경제학이라는 그 경제학의 특정한 한 분야이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시면 모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 분야가 굉장히 이제 프랙티컬리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도 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최근에 교수님들 뭐 몇 분이 그룹을 만드셔서 이제 포럼도 만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DPM
스트럭처입니다. 이제 제가 만드는 모형에 대한 그림은 보여드리겠는데, DPM이라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형 플러스 하이브리드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경로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요거는 이제 미국 큰 대외 부분을 이제 미국이라는 한 나라만 놓고 이제 모형이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생겼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생겼죠.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이 가지고 이제 어떤 설명력이 나올까 이제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각 부분별로 어떤 서로 물고 물리는 효과가 다 여기 모형 내에 이런 이퀘이션들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복잡하기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 걸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테크니컬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한 일부 컨셉과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망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그 전망 모델 중에 이제 코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DSE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쉬는 동안 잠깐 제가 만든 슬라이드를 이렇게 넘겨봤는데 어렵네요. 제가 사실은 이 슬라이드를 고대 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이 와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거를 제가 바빠서 수정 없이 그냥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냥 보시고 조시지는 마시고 한국은행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조금 더 석사, 박사 과정 가면 이런 거를 해야 학위를 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저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해하려고 하시면 힘들고 그냥 보고 넘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혹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페이퍼도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교수님한테 가셔가지고 이런 게 있다라, 근데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대학원에 오라고 말씀하실 거니까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고,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 이 모형은 뭐 저라기보다 이제 저희 부서에서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BOK DSE라는 모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태적 최적화 모형 다이나믹 스토캐스틱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모형입니다.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모형이라는 거는 이제 부분 균형 모형이 아니고 일반 균형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 모형 안에서 그 모든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가게나 아니면 정부가 다이나믹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부분에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항상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제를 하다 보니 일반 균형 말고 이제 부분 균형 모형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기업 부분만 따로 떼내서 보는, 아니면 가계 부분만 따로 떼내서 보는 그런 모형을 그 부분 균형 모형, partial equilibrium 모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쓰는 통상의 거시 예측 모형은 general equilibrium 모형이에요. 그래서 DSG를 보시면 이 뒤에 GE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 모형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요거는 다이나믹이라는 그 모형의 이제 동태적 행, T와 T 플러스 1 정기, 지금기와 미래기, 그 다음에 과거기까지의 어떤 그 시간적인 다이나믹이 존재하는 그 동태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런 게 존재하고,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거는 그 확률 과정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충격이라고 경제학에서 이제 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가령 GDP가 1년에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뭐 4%씩 증가하면 이렇게 쭉 그려내면 그쵸, 트렌드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GDP 아니면 소비 이런 자료를 받아서 엑셀에 그려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 위에 요동을 치죠. 그 주위로, 트렌드 주위로 요동을 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이거를 바라볼 때 경제적 철학이 여기 담겨 있는 건데, 이 경제는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 추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걸 충격이라 보자. 일시적인 충격이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경제적인 어떤 성장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충격에 의해서 그러는데, 충격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롱텀 그 퍼먼트 샥이라고 이야기를 붙여요. 그건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라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을 감안해서 그런 트렌드 위로 벗어나는 그런 그 특징, 샥들의 움직임,
그런 행태들을 스토캐스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 내에는 이 큰 구조 모형이긴 하지만 그 샥들을 다 추정을 통해서 잡아내요. 그 트렌드를 벗어나는 것들을 부분별로 잡아내서 그 요인들을 분해하고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DSG 모형은 최근에 이제 어떤 교수님들, 이분은 저하고 좀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리스크 팩터라는 거, 그러니까 금융 부분의 어떤 역할도 크다는 거를 이제 가지고 미국 경제학회 발표를 하셨거든요. 이제 이분 이후로 모형이 좀 복잡하긴 했지만 금융 부분을 많이 고려했어요. 거시 모형에. 그래서 모형을 가지고 모형을 데이터로 추정을 할 때 금융 데이터도 이제 요즘은 거시 모형에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2007년에 저희가 만들었던 DSG 모형은 그런 부분이 전혀 빠져 있어요. 네, 실물 부분만 존재하는 거죠. 금융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됐지만 2008년에 위기가 금융 부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금융 부분의 어떤 전파 경로가 우리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선진 중앙은행이나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이 금융 경로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형이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금융 부분의 어떤 역할들을 모형에서 캡처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게 이 모형의 장점입니다. 그런 모형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다른 어떤 결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SG 모형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그샘플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만드는 것이 뭐냐. 이론은 뭐 많죠. 미시경제 이론, 거시경제 이론 많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 이퀘이션에 나오길래 미시적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황은 2012년 한 1년 반 전에 이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초기 단계 완성 버전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업그레이드를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완성이 되면 완성된 보고서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올릴 거고 아마 모형도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초안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웹사이트 가시면 금융연계 거시 모형, DSG 모형에 대한 페이퍼가 있어요. 제가 쓴 페이퍼. 그래서 제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이 관련된 제가 말씀드린 이 뒷부분에 대한 설명 포함된 페이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죠. 아까 이제 제가 작업하고 있는 비옥계 DSG 모형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DPM 모형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미국이라는 큰 블락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모형은 미국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어떤 큰 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해외 부분이나 가정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 어떤 에그리게이트 한다고 그러는데 총계에서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그쪽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이런 시계열 바 모형이라고 하는데 어떤 바 구조를 가진 어떤 행태식으로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고 이제 우리 국내 부분만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있죠. 기업이 있지만 기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추정재를 생산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냥 기업이 통상 거시경제학에 그냥 가계기업 정부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걸 구분해서 중간재를 생산하고 그거를 사서 조합해서 최종재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전제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부분도 있죠. 중앙은행도 여기 있고 국내 은행도 넣었어요. 그 다음에 기업가라고 얘는 이제 자본만 이제 자본재를 축적해서 이쪽 공급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얘를 왜 넣냐 하면 금융 부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는 항상 국내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오는데 그 부분이 그냥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진 만큼 담보로 잡아서 빌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거를 금융 가속기 모형이라고 일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본 가진 소위 말해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기업의 가치는 주식으로 결정되니까 그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은행이 얼마만큼 빌려줄 양을 결정하고 거기에 얼마 가중금리를 또 포함시키겠죠. 그런
이 둘 간의 관계에서 또 경제 이론을 포함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BOK DSG 모형, New BOK DSG 모형은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이 명시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이퀘이션이 한 50여 개 되고 뭐 정의식을 포함한 한 70여 개 되는 이퀘이션을 포함하는 그 모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형 전체를 데이터를 이런 세트, 그러니까 15개 데이터 시계를 모형에 집어넣어서 뭐 집어넣는 건 아니죠. 그걸 바탕으로 추정을 해서 개수값을 찾아요. 예전에는 거시 모형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그냥 이런 에스티메이션 과정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퀘이션을 찾아서 그냥 모형이 잘 설명하게끔 개수값을 임의적으로 설정해요. 그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모형이 최종적인 아웃풋만 가지고 실제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이 모형이 잘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임의적일 수 있겠죠. 그 값들이. 이제 그런 비난이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베이지안이라고 하는 이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 테크닉을 개발해서 큰 모형이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그 구조 모형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개수값들을 데이터의 근거에서 찾게 됩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 값을 찾게 되는 방법이 베이지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이에요. 그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베이즈 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죠? 여기 학교에서 계량 경제학 수업 들어보신 분? 계량 경제학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아니, 통계학 들어보신 분. 그죠? 통계학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통계학에서 우리가, 그죠? 뭐 추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뢰 구간, 그죠? 신뢰 구간 5% 유의 수준, 뭐 1% 유의 수준 들어보셨죠? 그죠? 그거는 뭔가요? 그 통계학에는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클래시컬 프리퀀티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말해서 통계학 그냥 우리가 배울 때 그 통계학자들이 쓰는 방법이 있고 이 베이지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학파를 나누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수값들은 정해진 게 아니고 걔네도 그냥 확률 그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데이터에 기반해서 찾아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배우는 그런 통계학은 통계 클래시컬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개수값은 정해져 있고, 그죠? 우리나라 가령 이제 자본량이 있어요. 자본이 뭐 10조 원어치 있다 그러면 기계 설비라고 치죠. 기계 설비를 10조 원 가량 샀다면 걔가 생산해내는 어떤 상품의 덩어리가 얼마 정도 나올까? 10조 원 규모 샀을 때 걔보다 1년에 10조 원의 어떤 그 자본재가 기계 설비가 한 0.5, 한 반 정도의 가치로 그 상품을 생산해낸다 할 때 거기 이제 자본재에다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죠. 그죠? 만약에 그런 어떤 그 계산이 가능하다면. 그건 뭐냐면은 그러면 그런 2분의 1이라는 그 개수값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을 놓고 자본재의 양을 바꾸면서 나중에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자본재 양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이 개수값은 항상 픽스예요. 우리가 말하는 통계학적인, 일반적인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 베이지안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이런 개수값들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나타난 그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를 잡아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 베이지 정리를 보시면 그 문제 생각나세요? 그냥 주머니에 빨간 돌하고 흰 돌이 있어요. 그런 주머니가 이제 어떤 주머니는 빨간 돌이 5개, 뭐 하얀 돌이 3개 들었고 어떤 주머니는 하얀 돌이 뭐 10개, 뭐 흰 돌이 다른 돌 빨간 돌인가? 그 숫자가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끄집어냈어요. 그죠? 끄집어냈는데 얘가 빨간 돌이에요. 그럼 얘가 어느 주머니에서 꺼냈는지 찾게 되는 거죠. 그 확률 계산하는 문제 아시죠? 그게 베이즈 룰인데
그게 그 사람들의 컨셉이 이런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어떤 픽스된 것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 거 가지고 GDP가 나오면 GDP 그 데이터 가지고 개수값을 찾는다. 확률을 찾는다. 그게 베이지안 어프로치입니다. 그거는 그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저기 웹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형 설명에 대해서 저기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나오는 슬라이드는 모든 슬라이드에는 다 수식이 있습니다. 근데 수식은 무시하시고 이제 이게 왜 경제학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모형을 만드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가정을 해요. 모형에서 가계 부분이 있어요. 가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어떤 대표 가게, 이제 대표 가게랑은 한 가게인데 이게 대한민국 가게를 다 대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서 이게 효용함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효용함수인데 효용함수 소비를 통해서 C가 소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비를 많이 하면 얘가 늘어나겠죠, 그죠? 소비를 많이 하면 늘어나는데 약간 복잡한 구조면 이제 뒤쪽은 이제 무시를 하셔도 돼요. 소비를 하면 내가 효용이 높아져요. 근데 이게 로그 함수라서 로그 함수 생각나서 이렇게 생겼죠. 많이 소비를 하면 내가 느끼는 효용이 한계 효용이 어떻게 돼요? 체감, 그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생각나죠? 그런 게 여기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어요. 이 수식에. 그 다음에 얘도 노동이에요, 노동. 1-는 이제 여기 1은 하루에 우리가 24시간이 있죠, 그죠? 24시간은 이거를 이제 노멀라이즈 24로 나눈 거예요. 1이란 만큼의 시간이 하루에 존재하는데 어떤 노동량, 하루에 우리가 얼마 정도 일하죠? 8시간, 3분의 1 일한다고 보면 3분의 1, 8시간 일하면 이제 0.3만큼 일하게 되면 그 나머지 빠진 0.7에 대해서는 내가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니까 효용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여기 효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겠죠. 노동을 많이 하면, 일을 많이 하면 얘가 떨어질 거니까 얘도 떨어질 거고. 근데 얘도 로그 함수니까 어때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무 많이 놀아도 질리겠죠. 그런 경제학적인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 봤던 그런 내용들이 이 펑셔널 폼에 들어가 있어요. 함수 형태에 들어가 있어요. 또 이건 뭐냐면 화폐라는 건데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그래서 그 화폐를 가진 거에 대한 효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효용을 여기서 모형에서는 극대화하고 싶어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어떻게 해요? 뭐 저축도 하긴 하지만 오늘 시점만 보면 내가 가장 만족한 수준으로 쓰고 싶죠. 내가 당장 노트북이 필요한데 걔를 가지고 자전거를 샀다. 그러면 어떨까요? 별로 만족스럽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모형에서도 똑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내가 최적 소비를 해서 이 효용 UT를 가장 극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대화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가 있죠. 여기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미래 시점에 대한 것까지 다 고려를 해요. 현재가 아니고. 그래서 미래 시점에 소비하는 것까지 다 썸해서 하는 거예요. 현재만 보지 않고. 그렇겠죠. 그죠? 뭐 이번 달 월급 받고 다음 달 월급 받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1년치 월급을 딱 생각하면 올해는 차도 사고 뭐도 학비도 쓰고 그런 플랜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이 모형 내의 이 가게 이 사람은 좀 더 길게 무한히 죽진 않아요. 죽진 않겠죠. 죽지 않는데 무한히 멀리 내다보고 자기의 소비 플랜을 결정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죽는데 왜 이 사람은 죽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이 살아있겠죠. 그죠? 나랑 내 자식이랑 똑같은 사람이라 보면 내가 죽더라도 이 자식이 비슷한 이 자식에서 좀 미안합니다. 말이 헛나온 아들이 그걸 가지고 또 경제 행위를 하고 아니면 제가 쉬더라도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모형 내에 이런 함수 형태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되게 심플하지만 여기에 녹아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냥 인위적으로 이 로그 펑션을 쓴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이크로 아니면 매크로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이 함수 형태에 다 녹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또 뭐냐? 이건 이제 예산 제약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없으면, 이 예산 제약식이 없으면 얘는 어때요? 소비를 많이 하면 얘가 한계 효용 체감이 있어도 로그 펑션 어때요? 그래도 무한히 소비를 많이 하면 계속 늘죠, 얘가. 주로 컨케이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가죠, 그죠? 그려보면 그 증가 속도는 늦지만, 그럼 얘가 자원이 무한히 많다면 다 소비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무형에 솔루션이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무형하는 사람들은. 주는 만큼 다 소비하는 게 이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 경제학에서, 경제 수학에서 배우는데 옵티마이제이션 하죠. 제약하에서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그거 두 기관의 예산 제약식 아시죠? 그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데 오늘 소비를 안 하고 내일 얼마나 이자율일 때 어떻게 하는지 한국은행 준비하시면 그거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예산 제약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 제약식은 현재 소비와 저축 간의 관계 일부만 돼 있는데 얘는 좀 더 디테일하게 돼 있죠. 소비와 저축과 해외에서 또 돈 빌려오고 국내에서 정부가 파는 채권도 사고 화폐도 가지고 있고 요는 소비 부분이에요. 소비 부분. 그러면 수입은 내 수입이 이 사람의 수입은 뭐냐면 노동을 공급하죠. 그죠? 얘가 공급해서 공급한 단위 노동만큼 임금을 받겠죠. 걔를 P로 나눠서 실질화시킨 겁니다. 실질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저축을 한 거를 지난기에 저축한 거겠죠. 타임 시점이 T-1이니까 지난기에 저축한 거를 상환이 됐어요. 찾아서 이자가 붙었고 그거를 실질화시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채권을 사서 이자가 붙어서 제가 하는 수입들. 다 수입 부분이에요. 얘가 가지는 수입들. 그럼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필요 없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런 예산 제약 하에서 소비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벌어들인 거를 가장 최적으로 나누겠죠. 그죠?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하고, 해외 채권도 사고, 본드도 사고, 돈으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 제약식 하에서 얘를 소비 효용 수준을 극대화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는 라그랑지안을 만들어서 1차 미분을 하게 됩니다. 1차 미분을 하면 이제 여기 있나요? 여기는 없는데 그런 1차 조건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1차 조건식들은 대부분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베네핏이 같은 그 조건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조건식들이 다 50개, 100개씩 나오게 되면 그게 모형에 집어넣어서 풀게 되면 최적 경로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스토리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형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미시 이론적 기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모형들 다 복잡하긴 한데 다 그런 식으로 다 짜여져 있어요. 모든 이퀘이션마다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그 스토리들을 안고 모형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너 왜 이런 식으로 모형을 짰니 했을 때 이거는 이론적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아규를 할 때 어떤 그 익스큐즈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은 어려운 거니까 아실 필요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션별로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제약식이 있고 효용함수 내지는 걔 목적함수가 있고 그거를 최적화하는 어떤 이퀘이션을 찾아내서 걔를 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모형에 이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RGT, 이제 타임 T 시점이 붙은 것들이 정부 소비, 이자율, 수출 이런 것들이 다 모형 내 변수인 거죠. 변수가 50개 있다면 조건식도 몇 개 있어야 돼요? 50개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변수가 50개 있는데 조건식이 51개 나오면 뭐 하나를 잘못한 거고 49개 있으면 뭐 하나 빼먹은 거고 그죠? 변수 숫자만큼 이퀘이션이 있어야 모형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추정을 하게 돼요. 이게 복잡한 거라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설명했던 것들이라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조 모형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데이터가 총 15개에서 소비, 이게 깨져버렸군요. 그 소비 이자율, 아니구나. GDP, 이자율, 소비, 인플레이션, 투자,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그 주가지수, 스프레드 이런 변수들을 다 긁어 모아서 모형을 추정하고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개수를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베이지안 방법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을 쓰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게 이제 개수값을 추정한 결과예요. 보니까 그냥 분포가 몇 개 그려져 있어요. 그냥 어디서 많이 보던 노말 같기도 한데 어떤 논문들은 이렇게 삐죽하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베이지안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학부에서 배우는 어떤 리그레션을 하거나 아니면 그 추정을 할 때 거기는 값들이 나오죠. 이제 뭐 개수값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일반 OLS를 추정을 하게 되면 값들이 나오는 거죠.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값들에 대해서 이제 얘가 유의 수준이 얼마인지 뭐 몇 퍼센트 안에 드는지 판단하는 거죠. 그죠? 5%, 10% 아니면 1% 유의 수준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이지안은 반대예요. 베이지안은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모수는 항상 변동한다고 가정하고 이런 분포를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이 값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데 어떤 개수값이 있으면 이 개수값들은 요 범위 안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가장 빈도수, 프리퀀시가 높은 요 값들을 이제 그 모형을 실적 예측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불확실성이죠. 그죠? 이 모수값이 가지는 uncertainty인 거예요. 그래서 베이지안을 하게 되면 그 모형, 결과값들에 대한 uncertainty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모수별로 uncertainty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조합들을 가지고 모형에 집어넣으면 그 모형이 가지는 그 결과값들의 uncertainty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모형에 나온 결과들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는데 아까 그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그려낸 모형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데이터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통화정책 충격이라고 해서 이제 모형 내에서 통화정책 충격이 뭐냐면 느닷없이 금통위가 열리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데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을 했어요. 시장에서 깜짝 놀랄 만큼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걸 이제 충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금리 충격이 있을 때 시장이 반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어때요? 물가는 떨어지고 통상적으로 GDP도 떨어지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하는 분들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돈을 빌리면 금리가 올라가면 그 원금 상환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좀 줄이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경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모형에서 그려낸 거랑 실제 그 엠피리칼, 그러니까 계량 방법에서 바라고 하는데 벡터 오토 리그레션 그 분석 방법입니다. 계량 그냥 경제적 이론 없이 그려낸 거랑 모형에서 그려낸 거랑 그림이 비슷해요. 그죠? 반응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형 괜찮다. 그 다음에 모형에서 추정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여기 까만 선은 실제 데이터예요. 근데 모형에서 그려낸 가상적인 데이터인데 예측치가 잘 따라가요. 근데 금융위기 당시엔 잘 못 따라가죠. 왜냐하면 DSG 모형이나 이런 전망 모형들은 그 위기 예측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기 시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정확하게 캡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잘 캡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모형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칼만 필터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칼만 필터라는 거는 선형 방정식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 칼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또 보시면 아시겠죠. 헝가리 출신 교수예요. 지금은 이제 80살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사실 여기 실제 데이터는 있지만 이런 변수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그려내는 방법이 이제 칼만 필터링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어요. 이분이 없었으면 아폴로가 달에 못 갔어요. 이분이 나사에서 연구직으로 잠깐 있을 때 아폴로 우주선을 쏘면 이렇게 쭉 갔다 가도 돼. 그 트레젝토리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 계산을 해도 정확하게 못 가죠. 항상 오차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오차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이 사람이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칼만 필터라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거 있죠. 저기 멀리 쏘는. 걔가 스스로 자기가 발생된 오차를 어떻게 개선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이제 경제학에도 사용되고 예측 모형에도 사용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공헌이 굉장히 크죠.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이분 스토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칼만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그 스토리가 다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모형에서 나온 어떤 그 리스판스인데 어떤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모형을 가지고 전망 모형이지만 이런 정책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요. 이건 이제 금리 충격이 발생됐을 때, 금리를 인상할 때 경제의 반응, GDP하고 소비, 어떤 노동시장이나 아니면 물가, 금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샥이라고 해서 기술 충격이라는 건데, 기술 충격이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 가령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 그런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그런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건 기술적으로 진보한 거죠. 그런 충격이 발생될 때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죠. 그런 이펙트들이 어떻게 시장의 경제에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칼만 필터링을 한 건데 조금 다른 모형을 가지고 아까 금융 부분을 제거했을 때 이제 이 두 가지 모형을 그려낸 겁니다. 파란 선은 이제 아까 금융 부분이 없을 때 어떤 그 가상적인 데이터를 실제로 비교한 거고, 빨간 선은 제가 만든 모형을 가지고 그려낸 건데 예측 오차가 좀 달라요. 그냥 금융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데이터 15개를 집어넣었잖아요. 그 15개에 대한 모든 그 충격들을 그 모형에서 그려준 거죠. 그래서 2008년 어라운드에 보면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주식시장도 이렇게 폭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추정 방법이 나쁘지 않다는 게 여기 그 경제 충격 추정 결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형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부분별로 아까 여기 GDP의 움직임인데 이제 아까 그려낸 충격들이 얼마나 GDP 이런 변동성에 기여하는지 기여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매 시점으로. 이런 식으로 모형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정책 분석이 가능하고 이런 걸 통해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가령 이제 최근 이 경기 변동 시점에서 기술 충격이 기여도가 큰지 아니면은 금융 부분의 기여도가 큰지를 나타낼 수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예전에는 금융 부분이 없었을 때는 이 부분 그림이 아예 나오지가 않는데 우리나라의 GDP 경기 변동은 어떤 기술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하지만 이런 금융 부분의 역할도 상당히 기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 부분, 대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요. 전망에는 그렇게 정확도는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이론을 모든 아는 사람들은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애독한 거를 배제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전망치가 잘 맞도록 뭐 추가적인 변수를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건 저기 맞추기 위해서 그냥 무작위로 모형을 그냥 조작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DSG 모형의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모형은 그런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성, 우리가 이걸 다 만들어서 공개를 해버리면 이런 베이스로 한국은행이 전망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전망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신뢰성 아니면은 크레디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DSG 모형 기반으로 모든 중앙은행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이 쉽지 않아서 아마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조만간 한국은행도 이런 기조로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모형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분석을 한 거라 말씀을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BOK DSG 모형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올해 중으로 기존의 모형을 대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모형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경제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모형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거나 보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모형을 계속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계나 이쪽 분들하고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교수분들이나 아니면 또 전문가들,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희가 이런 모형을 하고 있다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모형을 통해서 조금 더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들한테 좀 한 발짝 더 나가고 그리고 경제 예측의 어떤 정확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오늘 강좌는 이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